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4월 24일 오늘은 법의 날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직장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하다못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사소하게는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챙기는 것까지 법은 꾸준히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는 법의 의미와 가치,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학 박사이신 이학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올해로 벌써 6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법의 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우리 사회가 법에 대해서 무척 예민한 요즘입니다. 그렇죠. 법의 날 그 의미와 유래,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법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하는 것은 한국 우리 사회가 이제 공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공정이란 것 자체는 기균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또 약자는 약자대로, 또 강자는 강자대로 나름대로 이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죠. 이걸 실현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가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또 강자는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법의 날을 제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 표현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예,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사전적 의미로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이제 공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크게 법은 이제 그리스 시대에서는 디케이, 공정의 여신, 법의 여신이죠. 그걸 이해하면 될 건데, 법의 여신의 그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눈 가리기를 가리고 있거든. 그래, 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눈 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러니까 신부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계급적인 또 재산적인 그런 강자와 약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눈 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법이라는 것은 저울이거든. 저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의 이제 약자의 눈물을 얘기하는데, 강자는 어차피 가만히 두어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국가의 기능이라서 약자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약자와 강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검을 가지고 있다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불법자에 대해서 강하게 처단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의 부분에 있어서 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눈을 가려야 된다. 법과는 눈을 가리면서 공평하게 판단해야 된다. 최근에는 저희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희 대통령 탄핵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이 좀 과잉된 상태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법의 판결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진영이 나눈 지역에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일각에서는 디케이 여신에 가려져 있는 가림막을 풀어라. 근데 누가 저울을 조작하는지 모른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법이라는 것은 추상적 의미에서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얘기하는데, 또 공정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의는 무엇이냐.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더스 교수가 지은 책에 뭐 전 세계로 100만 부 이상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은 공정이란 것 자체는 도덕적인 공정을 얘기한 거라, 공동선을 얘기한 거라. 법학 교수의 길을 걸으면서
평상시 그런 법대생들은 또 다른 데보다 법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 단죄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특별히 이 아이들을 대할 때, 법대생들을 대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꼭 심어주고 각인시켜주고 싶은 그 교육 철학 있고, 그리고 법대생들이 가져야 될 뭐 그 덕목, 강조하셨던 덕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정의란 뭐냐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법학의 기본 전제는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라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을 때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중요한 배분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정의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라. 모든 사람을 같게 대하는 독재가. 다양성의 인정부터 출발하는 다양성의 것 같아요. 인정하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가정의 정의가 보장돼야 되는 거라. 가정의 정의. 과정이죠. 프로세스, 프로세싱.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이제 정당해야 되는 거라. 법에서는 절차의 정당. 맞습니다. 절차가 정당 안 하면은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라. 저희 사회의 가장 문제가 그거 아닐까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만 하게 되면 그는 네. 나중에 보면은 법학의 정의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가 어긋나는 거라.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가 좋더라도 가정에서의 어떤 그 정의가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이란 것은, 법이란 뭐냐? 마이클 샌더스 얘기한 대로 법이란 것은 공동체의 선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실제 보면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판사가 되든지 또는 관료가 되든지, 그 경우에 이제 그러면 그 저울처럼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강자는 아까 제가 모두 얘기한 대로 강자는 어떤 경우든 자기의 인맥을 이용하든 돈을 이용하든 유전 무죄고, 그 다음에 무전 유죄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경우는 약자의 이익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약자와 강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 않은 자의 균형을 맞추는데 우리가 하나의 좀 얹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 국가라는 것은, 또 법학자라는 것은. 아무튼 그 법은 아무리 뭐 멀리 할래야 멀리 할 수 없고, 때로는 뭐 법이 내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지만 내 삶을 또 방해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오히려 법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반론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이 오히려 뭐 그 필요악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30년 넘게 법대 교수 생활을 해오시면서 이학춘 박사님이 생각하는 법의 필요성, 예, 그걸 좀 감명하게 좀. 우리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좋은 사람 못 보거든요. 도덕적인 사람. 뭐든. 근데 법이 없으면은, 법은 따져보면은 물과 같고 공기와 같아가지고 우리를 규제하는 모든 부분이 전체 법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법을 모르면은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예. 나가서 세금의 경우에도 실제 세금을 절세와 탈법의 경우에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라고. 교통법규의 경우에도 실제 법을 알고 하면은 벌금을 물지 않거든. 벌을 모르고 그냥 막 어찌 보면 자기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원칙이란 것도 이상한 거야. anyway, 우리가 법이란 것 자체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처럼 공기처럼 다 스며 있다 보는 거라. 내 생활 속에 전체 숨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과 더불어서 요즘은 뭐 입법의 그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문하기보다는 집행하는 쪽에 대한 이제 반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몇천 원 횡령한 사람 뭐 단죄를 해버리고, 또 수천억을 횡령한 그런 기업 대기업의 뭐 이렇게 사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느슨한 판결을 해가지고 봐주는 듯한 사람들. 그래서 나와 법은 내게 적용되는 법하고 그런 이제 있는 자들 강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좀 다르다.
그렇게 이원화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법이 나와 전혀 무관한 듯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때로는 내 삶을 완전히 지배를 해가지고 내가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일반 시민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그 법 생활, 삶 속의 법의 역할, 그리고 법을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법은 어쨌든 무시하면은 어쨌든 그 국가 강제력에 의해서 그 자기 삶이 어떤 제재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슬기로운 법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크게 보면 이제 입법이 하나 있고 법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 법의 집행이 있거든. 집행은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역할.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역할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의 집행 대상이 국민이거든. 이제 그런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 감정이거든. 그런데 이 근래에 우리가 어느 틈인가 공동선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저 200% 공감합니다. 또 공동선이 뭐냐? 아까 모두에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이 어떤 공동선을 가지고 있지? 자유민주주의야.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 그 다음에 기회균등이라는 의미, 크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다. 그러면 이 과연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법이냐?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또 민주주의라는 것은 따져보면 민주가 뭐냐? 단순히 다수결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라도 약자가 소수라면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를 정파로 본다면은, 야, 이게 참 우리가 법의 감정에서 맞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또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분파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것은 선한 법이고, 예. 나에게 불리한 건 악법이야. 예.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냐 따져보면은 이 기준이 없는 거라. 내로남불로 통칭이 그렇죠. 되는, 예, 우리 사회의 법의식, 이런 게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법, 판결 하나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내려진 모든 게 최종 목표는, 궁극의 목표는 이제 사회 통합일 텐데, 사회 통합은 그는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갈등 속의 법의 역할, 제대로 된 역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법의 역할, 교수님께서 아까 제가 해안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법이란 것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준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방금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법의 경우는 불만이 많죠. 입법자가 자기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그러니까 저 뭐야 이런 반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반감이라는 것은 마이클 샌더스 얘기했는데, 정의란 무엇이냐?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다. 그러면 입법이 정의 실현하나? 라는 부분. 또 집행자가 아까 티케가 정의 여신이죠. 눈을 가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판사가 과연 눈을 가리고 약자와 강자, 또 권력자와 일반 서민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면서 판결하느냐. 어쨌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양형 기준 때문에 특히 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법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AI한테 물어보는 게 더 훨씬 더 이 사람들의 법 감정에 좀 부합되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되는 거예요. 네. 다시 AI가 법에 있어서 법의 공정성을 또는 불공정을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고, 불공정을 예방하기 위한 아니면 수정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의 판결과 AI 판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변호사도 AI 변호사도 다 나와 있는 거야. 그죠? 예. 판사도 AI 판사 나와. 예. 그러면 모든 게 판결이 다 나오는 거라. 그러면 그렇지만 사람이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정이 다르거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하거든. 유연성이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AI 판결과 앞으로는 이제 법령은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일반 사람들의 법 감정은 그동안에 했던 판결 예를 보면 다 달라. 그렇지만 AI가 생겼을 때는 AI 기준 판결이 나와 있어.
AI가 택도 없이 다른 판결이 나오거든. 그건 잘못된 판결이요.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지. 그런 판사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성을 AI가 차이가 너무 많은 것은 자기가 소명할 그런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판사의 경우는 혁명적 판결이라고 주장하겠죠. AI는 모든 걸 분석해서 형량,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또 그동안 판결을 딱 검색해가지고 이러는 경우는 몇 년이 나왔거든요. AI가 전체 이런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수점까지 판결이 나와. 그것과 그다음 판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반적 법관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암묵적으로 판결된 걸 자기는 이제 DNA를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지. 왜? 그때부터 기대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보면 혁명적 판결을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 AI 판결, 형량으로 봤을 때 형사적인 문제에서 많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I 양형 예상 판결이 바로 나와. 그러니까 피고인의 사정을 전체 인정하는 거야. 그 전에 모든 판결을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두드리면 바로 양형이 나와. 그러면은 판사가 혁명적으로 다르게 나왔을 때 본인이 소명해야 되는 거라. 그 의료계에서도 AI가 깊숙이 그렇죠. 지금 접목되는데요. 그래 이제 AI가 주로 진단 프로그램에는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AI를 통한 진단의 오진율이 사람이 하는 뭐 진단의 오진율보다 더 낮을 거다. 맞죠. 그런 얘기도. 그래서 꽤 이제 진단하는 분야에서는 꽤 이제 지금 그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인정받는 건 아니지만 의사들이 일차 스크린하는 걸로 굉장히 유용하게 참조 기준으로, 네네. 참고 기준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대부분에 좀 맞지만 좀 의심나는 부분만 이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의료의 질이 그만큼 이제 보완돼 가지고 그렇죠. 질이 높아요.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하더니 그래서 이 법률 시장도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실제 변호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돼요. 즉 말해서 변호사 하는 거는 그저 기존 판례를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새 변론 조서도 AI 잘 활용하면은 변론 조서는 금방 씁니다. 즉 말해서 기존 판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자의 사정을 쭉 해가지고 자료 변론 쓰면 바로 나옵니다. 수정한 정도야. 요새 기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기자의 경우에 창조적인 직업인데 과거에는 훨씬 더 AI가 기사를 잘 써줍니다. 맞습니다. 이 전체 그 AI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변수, 즉 말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주고 여기에 맞춰서 주면 금방 나옵니다. 이런 판결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AI는 이제 법률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영역이냐? 변호사가 이제는 이 새로운 영역이라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수동적으로 판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을 쓰고 이런 단계를 지나면 안 되는 거라. 새로운 직역을 개발해야 되는 거라. 아무튼 뭐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뭐 윤리적인 문제나 그 생존들이 당장은 일자리가 잃는 사람들이 대해서 생존의 문제니까 로봇에게 뭐 세금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로봇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로봇 변호사가 그러면은 이 법정에서 자기 변론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문제 생기죠. 로봇 판사도 있을 수 있거든. 즉 로봇에게 법인격이 주어지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 로봇에서 로봇은 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이런 이 일부 선진국에서는 로봇에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혼돈의 시대에 있어서 다 정리하면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법률 시장도 AI의 공습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새로운 영역을 개발해야 된다. AI 하는 거 벌써 골이 지끈거립니다. 이 점에서 이제 법대 교수님께 법이 과연 정의를 실현할까? 요즘 같은 이제 사법 불신의 이런 시대에 법은 정의의 실천이 아니다. 강자나 성자의 논리라는 이런 비아냥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모두의 이제 디케 정의 여신, 법의 여신, 예. 디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케는 저울을 오른쪽에 쥐고 있고, 오른쪽에 칼, 왼쪽에는 이제 균형의 의미에서 저울을 쥐고 있거든.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저울을 맞느냐 이 말이지. 그 저울이라는 것은 강자는 어차피 저울추가 기울어졌죠. 약자의 무게를 약자 편에 서서 좀 더 높여야 되거든. 어떤 점이든 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 예.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강자 약자의 균형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균형, 그죠? 지역적인 균형, 계층의 균형.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미래를 위한 법이 되느냐, 현재를 위한 법이냐, 그 얘기를 본다면 미래와 현재의 균형. 그게 이제 저울이라 보는 거거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이 이 균형이 안 맞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자기 정치 이해를,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층을 위한 법이 되어버릴 것 같으면 비지지층 간의 균형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법의 집행자는 눈을 가려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과연 법이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어렵지 않을까. 긴 시간 이학준 박사님 모시고 지금 법의날에 대해서 좀 의미를 좀 되시게 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교수님께서 법의날 뭐 대한민국이 좀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6월이 되면은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이런 법의 과잉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지금 각계에서 이제 지도자로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법을 대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연간 이제 법학을 가르치고 법학을 연구해 오신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 이제 계속 법이라는 것은 입법자와 그 다음에 사법부, 집행,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사회적 약자에게 아까 균형추, 저울에 있어서 손을 더 얹어주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 있어서 입법자들도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여기에 배려가, 법이라는 것은 따뜻한 법이 되려면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면은 강자들이 지켜야 할 덕목 아니냐.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강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덕목이라는 사회적 배려인 거라. 배려 없으면은 사회적으로 불안이 많이 형성되고 사회적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불안정으로 증폭될 거니까 모든 법을 하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로 본다면은 따뜻한 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그 마지막 이학준 교수님의 말씀은 이 법 쪽이나 법을 집행하는 쪽이나 법을 판단하는 쪽이나 다 꼭 그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이행되는 그 자체가 또 국민들이 법의 온기로 또 조금보다 더 삶이 나아지고 그리고 통합하는 그런 길로 모셔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최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법의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법이 곧 정의가 아니라 진영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져 더욱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